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업을 할 내용은 조선 중기의 그 대학자 지산 조호익 선생의 교학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산 이 조호익 선생은 일평생을 네 단계로 나눠서 어떤 삶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교 아카데미에서 들은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지산 이 조호익 선생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신 분도 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산 이 조호익이라고 하는 인물은 1545년에 태어나서 1609년까지 65세의 어떤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단계의 어떤 삶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서 31세 때까지, 이때는 그 학문의 침략입니다. 그래 학문을 하는 그 학문 수학기입니다. 물론 학자들이 일평생 학문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제일 먼저 학문을 시작했던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31살 때까지, 이때가 바로 이 학문 수학기입니다. 수학기. 원래 지사는 8살 때 참창공했던 자기 아버지 윤신으로부터 해서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31살 되던 해에 아직까지 부모상이 덜 끝난 상에서 당시에 경상도 도사로 왔던 최항으로부터 분적을 감독시키는 그 일을 맡겼습니다만, 지산 선생은 당시에 아직 부모상도 덜 끝났고, 그리고 또 자신이 몸이 좋지 못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결국 최항은, 경상도 도사였던 최항은 바로 조호익을 토라고 이렇게 해서 조정에 보고를 해서, 그래서 17년간 유배길에 올라가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2세 때부터 해서 48세 때까지,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가 이때까지 바로 유배기입니다. 유배기. 정가사변을 당해서 가족이 모두 평안도 관서지방이죠. 거기에 17년간 유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48세 때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죠. 48세 때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바로 자기의 친구였던 서해 유성룡의 어떤 주청으로 해서 선조임금이 유배해서 해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의금부 도사를 제수해서 의병 활동을 하도록 이 동료를 시키죠. 그래서 요 기간은 이쪽 관서지방에서 유배기를 하면서 많은 어떤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문인을 양성했거든요. 문인. 관서지역은 말할 것 없고, 그의 어떤 학문적 명성을 듣고서 바로 서울, 경기 이쪽 지역에서 많은 문인들이 여기에 지산의 어떤 문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48세 인난 의금부 도사 제수부터 해서 그의 나이 54세 때까지 인난입니다. 임진왜란 의병 활동입니다. 의병을 활동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이때부터 해서는 50세부터 해서 자기 선대의 고향 영천의 터전을 잡아서 65세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영천에서 이제 학문을 또 강학합니다. 그래서 이 지산 조호익은 바로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남과 북에서 학문을 강하겠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8살 때부터 해서 바로 아버지한테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자기 둘째 형이었던 중형 조광익, 이 조광익과 같이 책상을 마주 앉고 이 공부를 했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는 퇴계 선생의 제자였던 추박, 구봉 추박으로부터 공부를 하다가 만년에 나중에는 이제 17세 때 자기 중년과 같이 이 도산에 이 퇴계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17세에서 26세 때까지 바로 퇴계 문화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이 네 단계 요 일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태어났던 그 시기, 그래서 1545년 음력 10월 21일 창원 지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윤신, 어머니 인동장씨 이 사이에서 5형제 중에서 넷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에 아주 침잠해서 작은 방에 아이라 할 정도로,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공부를 하느라고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작은 방 아이다, 소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할 정도로 공부에 침잠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고생하지 않고 공부만 침잠했던 이 상황에서 저희가 결국 나중에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31살 때 경상도 도사 최항으로부터 모고를 당해서 17년간 관서지방, 평안도 지방에서 유배해 가서 그쪽 지역에서 참고 김육이라든가 그 다음 합강 박대덕이라든가 죽창 이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당대의 석학들을 많은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나이 20대 중반에 당시에 경연에서 선조 임금이 고봉기대성 보고 그런 이야기죠. 조선의 인재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고봉기대성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율곡이 한강정구 그 다음에 치원당 형제를 했습니다. 치원당은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산 선생보다도 지산 조의보다도 8살 나이가 많은 자기 둘째 형입니다. 취원당, 이분이 호가 이제 취원당입니다. 그 취원당 형제를 해서 바로 지산 조의, 그리고 지산 조의, 그래서 이 4명을 바로 이 청거를 했습니다. 추천했습니다. 당시에 보면 선조 임금이 볼 때, 선조 임금이 그렇게 이 고공한테 물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했죠. 퇴계 선생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를 생각한 어떤 인물이 바로 퇴계 선생이 생각했을 때는 고봉 기대성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봉이 봤을 때 당대의 어떤 인재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네 사람, 율곡 이 한강정구, 그 다음 치원당 조광희, 그 다음 지산 조의, 이렇게 하면 20대 중반에 이런 어떤 평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 어떤 학문적인 명성이 전국적으로 어떤 이름을 떠들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산 조의의 어떤 가계를 살펴보면 지산의 어떤 자는 이 사우입니다. 사우. 자가 사우고 그 다음에 호는 이 지산입니다. 그래서 65년 동안 살면서 학자로서 의병장으로서 관리로서 이런 어떤 조선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인물로 학자로서 성장했던 인물이죠. 먼저 가계를 한번 살펴본다면 지산 그 조호익의 어떤 가계를 보면 창녕조씨입니다. 이 관양이 창녕조씨인데 창녕조씨의 어떤 시조는 신라 26대 진평왕의 사이로 알려졌던 조계룡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산에 걸쳐서 문헌이 불명해서 5대조였던 조겸을 바로 일체조로 이렇게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는 8대 문화평장사 그리고 육소감을 지냈던 이 명문가 집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대 문화평장사를 지냈다 하는 것은 결국 당시의 어떤 풍계가 이 정이품이죠. 그래서
겸을 일세조로 해서 왕건에 품하였던 겸은 바로 대학서성의 어떤 벼슬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겸의 손자였던 연우부터 해서 그 아래 때에 걸쳐서 자기의 이래까지 8대 문화 평장사를 했고, 그 다음에 대제부터 해서 인타까지 5대에 걸쳐서 5소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 6소감 되어 있고 어떤 데는 5소감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봤을 때는 6소감이 되었습니다. 6소감, 8대 평장사 6소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산 조에게 8대 조였던 조익청은 고려 공민왕 묘정 대항공신입니다. 묘정 대항공신이고, 그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바로 조신충입니다. 조신충이가 바로 영천에서 입향조입니다. 창녕조씨 입향조가 바로 조신충하는 그 인물입니다. 조신충은 바로 아들 5명 둡니다. 5명 두는데 제일 맏아들이 상보 사이보입니다. 사이보. 그 다음에 사이벼슬을 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상정은 바로 현감이었습니다. 셋째가 상제이고, 그 다음에 넷째가 유명한 조선 세종 원년에 장원급제했던 조상처입니다. 여기서 부작, 집현전했던 부작을 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가 바로 조상명입니다. 상명이 바로 덕은 도호부사, 그리고 뭐 성지공이다 이렇게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그 조에게 어떤 고조부 말손하는 인물은 바로 의성김씨였던 김한계의 사위입니다. 김한계의 사위인데, 김한계의 형제였던 김한철이가 또 누구냐면 바로 김한철이 누구냐면 바로 이식이 바로 김한계였던 그 형제였던 김한철의 사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에게 고조부였던 조말성과 바로 이식은 사촌 어떤 자매 지간이죠. 부인끼리는 그런 어떤 인맥이 생깁니다. 그래서 김한계의 현손들이 바로 유명한 의성의 그 내압에 있는 그 바로 학봉 김성일 형제들이죠. 약봉 김거길부터 해서 부봉 김수일 이런 어떤 형제들, 그런 어떤 인물들입니다. 조에게 어떤 원세거지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신충이 영천의 터전을 잡은 이래로 해서 영천이 바로 본 어떤 원세거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정조부 때, 조치후 때 자기 이 부인했던 창원 박씨 부인이 딸이 무남 동료다 보니까 제사가 끊긴다 하는 그 이유를 해서 바로 이 창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손자들이 거기 태어나서 나중에 지산은 32살 때 바로 관서지방에 유배가고, 그리고 거기에 지산에 바로 우의 형이었던 생원공 조희익이 영천에서 이제 이 틀을 잡는 세거지를 잡는 데서 가장 어떤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임난 때 의병 활동을 역시 같이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것은 지산 조에게 정조부는 바로 이 대구부사시에 이 선정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후에 중종인으로부터 오그라든 비석을 하사받습니다. 옥비를 하사받는데 재질이 이제 오그라든 그런 비석을 우리나라에 유일무이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 창원에 있는 거기에는 모선제에 내어 있는 그것은 바로 백옥이고, 바로 영천 유제, 바로 조치우의 어떤 묘 아래에 있는 제실에 있는 그것은 바로 유제입니다. 유제. 그래서 어떤 청백리로서 이름을 떨쳤던 그런 인물이죠. 지산 조에게 어떤 정조부 조치우는 바로 나중에 보면 누가와 어떤 혼인을 맺냐하면 사돈을 맺냐하면 퇴계 선생의 어떤
숙부였던 송재공 이후와 같이 이 사돈을 맺습니다. 사돈을 맺어서 어떤 지산이 나중에 자기 15대 조모대시죠. 참 지산의 어떤 조모대시죠. 지산의 조모대시는 어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퇴계 선자한테 글을 배우게 되는 그런 어떤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산 조익 집안을 보면 자기 어떤 3대에 걸쳐서 말손, 치우, 효연, 그래서 고조부였던 말손, 그 다음 정조부였던 치우, 그 다음에 조부였던 효연, 이 3대에 걸쳐서 문안을 담당했던 이 한림 벼슬을 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질은 결국 나중에 지산이 어떤 학문적인 어떤 터전을 이룬 데 있어서 상당한 어떤 도움을 줬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산 집안도 보면 영남에 많은 어떤 지방과 이 혼맥을 맺게 되는데, 그것을 먼저 보면 이 풍산유씨 집안,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의성 김씨 집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양동의 여강이씨 집안, 이런 집안과 같은 어떤 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아버지 윤신, 어머니 인동양씨, 그 사이에서 오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계익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광익이고, 셋째가 희익이고, 그 다음에 넷째가 호익이고, 그 다음에 지산의 동생이 바로 이 겸익입니다. 겸익. 특히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지산과 각별한 관계를 맺었던 학문과, 그리고 또 나중에 동생과 또 우애가 각별했던 형제간이 바로 자기 둘째 형이었던 조광익,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취원당입니다. 취원당 조광익입니다. 이 조광익도 나중에 관리들은 나중에 현지 관리들 승급 시험을 치는데 그것을 중시라고 합니다. 중시에서 이제 장원급제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지산 조익이가 이 32세 때부터 해서 48세 때까지 이때 유배를 갔을 때 동생이 어떤 그 참 안타까운 것을 잊지 못해서 중앙관직을 마다하고 바로 자원에서 평안도 도사에서 거기 가서 얼마 있지 않다가 결국 이제 화병으로 일찍 죽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산의 부인은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 바로 김해허씨고, 두 번째 부인이 바로 거창신씨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고, 그래서 자기 바로 우애형 세원공 희익의 아들을 나중에 이수를 양자로 삼아서 지산의 어떤 대를 이었던 그런 집안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산의 어떤 학문 연원은 바로 처음에 참창공했던 자기 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8세 때부터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나중에 10살 때 바로 세계의 제자였던 구봉주박한테 10살 때 공부를 배우다가 나중에 17세 때 도산에 근문하러 가서 퇴계 선생의 어떤 인품 덕망화를 배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산은 자기 스승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통 다 동방의 주자다 하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산은 자기 스승이었던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냐면 안자와 같다. 안자. 공자의 가장 뛰어난 제자, 공자가 자기보다 더 낫다고 인정했던 자기 제자 안연을 바로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산이 어떤 공부를 한 뒤에서 16세 때 황국 경세서 그리고 이제 이 주자 대전 이것을 이제 보려고 하자 자기 스승했던 구봉 주박이 이것을 만류합니다. 이 자체를 과거의 어떤 공부에 도움도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젊은이가 보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산은 자기 어떤 이 학문 이것이 더욱 부족함을 느끼고 더욱더 이 공부에 열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8세 때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공부를 집 와서 과학부터 해서 10살 때 주박선생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17세 때 이제 회계사한테 그런 어떤 행운 이런 것도 지산의 어떤 일생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제가 생각이 돼 사람이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인연을 생각해요. 인연. 참 그 좋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저는 인연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산도 이런 어떤 선생들, 이런 스승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바로 학문의 어떤 완숙도 이것이 높아졌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어떤 선생은 최계 선생도 있고 주박 선생도 있습니다만 가장 어떤 학문을 책상을 맞아서 공부해서 감화를 받고 서로 이 뭐라 합니까 하나의 같이 어떤 노력했던 그런 인물은 둘째였던 조광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이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산은 16세 때 진주에서 지방의 어떤 시험했던 학과의 수석으로 합격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옛날에 선배들은 과거 시험을 많이 응시하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떤 이 소과에만 합격해도 우리가 소성이라고 해요. 소성 이렇게 해서 바로 작은 것을 이뤘다. 소과에 합격한만 해도 어떤 더 이상 미래를 잘 갖지 않았습니다. 왜? 학자들은 자기들을 계속해서 수련하고 공부하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지 어떤 바깥에 드러내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경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도 부모들이 그리고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그대의 학문이 깊은데 최소한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응시해서 최소한 어떤 실력 테스트 겸해서 한번 해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과거에 어떤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과거 시험을 치러갈 때 과거를 준비하고 시험을 치러갈 때 웬간한 점에서는 과거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응시하는 그 자체가 돈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산 조익은 17세 때부터 해서 26세 때까지 퇴계 선생이 별살 때까지 10년 동안 선생의 옆에서 왕래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특히 이제 대학 그리고 이제 주자의료, 건사로 이런 것을 등을 해서 이제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선생은 순수하고 온화하여 모시고 앉아 있으면 화기가 사람을 음습하는데 명도 선생도 응당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계 선생은 보면 자기 숙부님이 늘 예칭을 그래 불렀다 하시죠. 광상아 넓을 광자 이마상자 이래 불렀다 하죠. 광상 예칭으로 그죠. 남자는 세 가지 넓어야 된다 하잖아요. 이마, 그 다음 미간, 그 다음 가슴 간데 제가 생각에는 그보다 더 넓어야 되는 것이 뭐냐 이 가슴이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퇴계 문화의 10대에 드나들었던 대표적인 계절을 꼽으라면 13살 때 취연당 조광희, 그 다음에 15살 때 퇴계 선생을 평생 옆에서 모셨던 월천 조목, 그 다음에 7살 때 지산 조의 가장 이런 나이에 어떤 드나들었던 그런 인물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산은 그 창원에 있을 때 유배 가기 전에 26살 때 이미 그때 연보에 보면 당시에 이제 영천에서 이희백 하는 사람이 와서 처음 이제 글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또 보면 창원에서 노경종 하는 인물이 와서 글을 배우게 했다. 그것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20대 중후반에 학문적 명성이 높아서 선조 임금한테 고봉 기대선이가 당대의 최고 학자를 추천할 때 율곡이 한강정구 그 다음 치연당 조광희 지산 조이라고 이렇게 추천한 데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고봉 기대성 선생이 그런 이야기했죠. 지산 조익에 대해서 실행이 독실하다. 실행이 독실하다. 그래서 예나 지금은 학자들이 배운 바 자체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듯이 바로 이런 면에서 배운 바를 실행하는 데서 아주 독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산 어떤 항맥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산 조익 어떤 항맥은 사실 처음에는 창원에서 시작해서 관서지방에 가서 거기서 또 학풍을 형성하고 그다음 나중에 영천에서 마지막 어떤 꽃을 피웁니다만은 그래서 남과 북 두 군데에서 이제 학문을 형성했던 그런 아주 독특한 어떤 이력인데 먼저 이제 관서지방의 어떤 학맥을 살펴본다면 32살 때부터 해서 48세 때까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기서 이제 이 학문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갔을 때 참 이 문화의 이 불모지였습니까? 문화의 불모지. 문화의 어떤 이 불모지에서 그런 어떤 학문을 이 진작에서 나중에 선조로부터 해서 46세 때 선조로부터 해서 관서 부작하는 그런 어필을 하사받았습니다. 관서지방은 사실 그 평안도나 한경도 같은 경우는 학문의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기여도 없고 어떤 그런 면에서 이쪽 지역에 가서 학문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 그래서 관서지방에 유배 갔을 때 그를 모함했던 경상도 도사 최황도 자기 잘못을 국왕한테 직접 진언을 하고 이 사람을 풀어주고 자기를 죄줄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지산 조익은 이렇게 유배하면서도 자기 운명이라고 하고 결코 이 모함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방구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최하이가 찾아와서 그대가 진짜 군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체 그걸 언급하지 않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가서 학문의 불모진 여기에다가 바로 이 어떤 수많은 어떤 인재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 관서지방, 즉 평안도 지방의 부자다. 부자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공자를 부자를 하듯이 학덕이 뛰어난 그래서 그런 어떤 인물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부자라 하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해서 부자라 하는 어필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 보통 뭐 주자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떤 호칭하는 것은 많아서도 실질적으로 국왕에게 직접 어떤 부자, 관서부자 하는 어필을 하사받은 분은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배 가는 과정을 자기가 이 서정부라 하는 이 불을 지어서 참 그걸 짓거든요. 지으면서 가는 과정. 그래서 자기 어떤 신세적인 어떤 한탄도 일부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결국 자기가 가서 어떤 다 하나의 거다. 여기가 비록 참 척박한 땅이지만 자기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서정부에서 군자는 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도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 사람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죠? 길. 바른 어떤 길인데 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오랑캐 땅에서도 행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해서도 환난 어떤 그대로 처해서도 환난대로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위로도 음망하고 아래도 어떤 허물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구도의 어떤 중심 모든 것이 나 자신에 있다. 그렇죠?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나 자신에 달려있습니다. 공자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뭐 부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부모님 계신다마는 모든 주는 결국 뭡니까? 내가 행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다 보조적인 역할이지 주된 역할은 결국 내가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지산 조호익은 바로 관서지방에 유배 가서 1년 동안 나무집 더부살이를 하다가 그 33살 때 독립해서 그 강동현에서 동쪽으로 오리 쪽 떨어진 그쪽 터에다가 고지산 아래에다가 터를 잡습니다. 그래서 서재 이름을 수지제, 서재 이름은 이제 수지제로 짓고 그리고 당을 풍내당이라고 씁니다. 풍내당. 그래서 이제 좌우에 이제 서척을 놔놓고 이제 공부에 침잠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서 양쪽에 나누고 공부를 하고 합니다만 관서 지역의 그 참 다른 삼남지방 사람들, 서울지방 사람들보다는 교육도 안 받고 인성 자체도 대체적으로 그쪽 지역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좀 거친 그런 부모들 많습니다.
관서 지역의 어떤 일반민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몸소 백성들의 어떤 삶, 이것을 이해하고 민몬 사상의 어떤 태동을 알려주는 그런 것을 습득하는 데 면에서는 지산이 아주 큰 복이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겁니다. 자신이 세상 만사는 양면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양면성. 좋은 점이 있으면 그쪽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뒤집어 본다면 또 이 타산 지석의 어떤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지산은 어떤 그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참 어떤 그 시를 짓죠. 자그맣게 터 닦아서 얽어낸 몇 칸의 집, 창을 열면 창 형세가 눈앞에 어지럽네. 아침 소리 찍찍하면 원래 상이 오는 거고, 이런 어떤 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는 풍일 속에 희망에 꿈꾸는 거고, 달을 얻는 첫 소리는 바로 초저녁에 닭이로다, 이런 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먼 지방 타지에 와서 참 학문에 정진하고 후학을 키우면서 군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외롭겠어요. 또 자신이 처세에 능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현지에서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녹록지 않은 생활, 그리고 외로움, 이런 어떤 것이 바로 이 지찬의 여러 시에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유배지에서도 외로움, 그리고 고독함, 고단할 때 친척들이 찾아와서 편지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걸 보내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한 명이었던 한강 정구도 찾아오고, 그쪽 지역 이제 수령이 있을 때 오고, 그 다음 이때 이제 해주의 그 석담에 강화같은 율곡이 다 참 절친한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를 보내고 술을 보내고 해서 지산이 유배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외로운 어떤 심정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서지방은 상당히 좀 척박한 땅이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중국과 접경해 있어서 이 북방 민족의 어떤 이민족 이 침입이 잦았고, 또 고려 때는 또 묘청의 난 이것이 일어났던 지역이고, 그리고 또 고려 무신 어떤 이 정권기에는 조위총의 어떤 난이 일어났던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또 몽고 침입 때는 바로 이 어떤 전란의 중심에 피폐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야말로 완전히 불모지대입니다. 불모지대.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고려 초 문신했던 이 정지상 선생 그런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쪽에 어떤 문사적인 인사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태종 때 어떤 그 지방 행정을 개편해서 서북면 평안도 이쪽 지대에다가 평양부를 설치해서 관찰사를 두어서 이제 행정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군사를 보내서 돌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평안도 지역은 척박하다 보니까 사람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종 때 세조 들어와서 3인정치를 하거든요. 삼남지방인 사람,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있는 이 삼남지방 사람 이쪽으로 옮겨서 어떤 인구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북방의 어떤 오랑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지키게 하는 그런 어떤 안정을 찾는 그런 면에서 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더욱더 피폐해지다 보니까 영조 때 들어와서는 평양성의 어떤 도시 일부를 수축하는 영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박한 땅에서 가서 이 학문의 어떤 불모지에다가 학문을 진작시키고 하니까 선조임금이 여기에 이쪽 지역의 유생들, 문인들, 그리고 전국 각지의 많은 어떤 친구라든가 이분을 아는 사람들을 다 유배해서 풀어주기를 그렇게 원합니다만, 선조가 뭐라 하냐면, 나도 지산의 어떤 것을 안다. 그렇지만 관서지방 자체가, 평안도 지방 자체가 학문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내가 풀어주고 싶어도 사실 이게 학문을 진작시키는 그런 면에서 더욱 더 진작시키는 면에서 바로 관서부작하는 어필을 직접 큰 글씨를 써서 내려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참 지산의 어떤 교학을 하는 것은 여기에 예약하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예가 없는 상이다 보니까 인내부터 해서 이런 어떤 고래의 어떤 절차를 따라서 업약하는 이런 절차를 다 알게 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사실 지산에 많은 문인들이 있습니다만 일평생 그쪽 지역의 유배가서부터 해서 임종 때까지 끝까지 선생을 가장 극진하게 모셨던 인물이 누구냐? 많은 어떤 문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합강 박대덕이 가장 선생을 존경하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인 박대덕이 관서는 서울에서 멀어서 풍속이 상당히 무지하고 그리고 혼례, 상례 이것은 더 볼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자체가 예를 알게 된 그런 것도 다 이 선생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학문의 어떤 불모지대 여기에서 지산의 어떤 교학적인 성과가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나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쪽 지역의 많은 문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500여 명의 어떤 의병을 규합하는데 크나큰 어떤 미천이 되었던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임진왜란이라든가 이 호란 이것이 겪고 난 뒤에 완전 사회가 엄청나게 이 신분의 어떤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회의 어떤 질서가 무질서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그전에는 양반 지도 이층 세력들이 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자기네들 어떤 기득권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자 처자식 데리고 산속에 도망가 버리고 또 관리들도 외국과 어떤 전투하기는 그냥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같이 의병을 한다. 이것은 의병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지 않고 서소리난 민병을 바로 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결국 의병은 뭡니까? 목숨을 담보를 해야 되잖아요. 목숨을 담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선생한테 공부 배웠던 그런 어떤 의미에서 지산의 어떤 단순한 교육적인 차원을 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인간적인 존경 그리고 또 가족 같은 어떤 인성 이런 어떤 바탕하에서 전인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 관서지방에서 의병을 나중에 일으키는 토대, 학문적인 어떤 그것을 일으키다 보니까 많은 어떤 것을 했죠. 특히 지산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문인들이 와서 3년상 장고 김육 같은 경우는 석 달 심효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합강 박대덕이라든가 그리고 영천의 문인이었던 오졸자 박돈 같은 경우는 3년 염려살이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합강 박대덕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에서 그 선생의 어떤 묘소 아래에서 이 3년상 여러분들 이천리 워낙 먼 길 처자식 다 버려두고 선생을 위해서 거기 와서 이렇게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얼마만큼 스승을 존경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대덕이가 기거했던 동네라 해서 그 동네를 뭐라고 했냐면 박거 묘소를 수하면서 찍힌 동네 박거 묘동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서경시화를 비롯해서 서경시화 그 다음에 합강집 이런 데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제간의 어떤 관계 제가 몇 년 전에 장고 김육 선생의 어떤 묘소가 있는 경기도 가평에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그쪽에 문중에 어른들이 후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산을 선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가족을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참 대단히 어떤 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10년 동안 영천에서 오졸자 박돈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학문적인 기풍을 진작했습니다. 영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말에 포원 정몽주가 태어났던 관양이고 그 이후에 정제 조상치라든가 그 태제 유방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학문적 인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근간을 이루는 데는 좀 미약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산 조익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어떤 인물들이 영천의 어떤 학풍을 진작시켜서 오늘날 이런 어떤 영천의 문향의 어떤 도시로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산이 죽고 난 뒤에 서해 유성룡의 문인이었던 창석 이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산의 어떤 일평생의 표리무가
이음여일. 표리무관, 극과 속이 간격이 없었고, 이음여일. 이자가 이 편안한 이자죠. 그 다음에 흠자, 위험할 때. 여일. 편안할 때 위험할 때 한결같았다. 여러분들 사람은 항상 이중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런 어떤 학문적인 그리고 등랑 그리고 또 이 어떤 내공 이것이 쌓여서 바로 어떤 이런 면이 지산의 어떤 일생을 잘 표현한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 그 지산 조익의 교학사상 태어나서 유배 가서 인난 어떤 활동하는 그리고 영천의 어떤 틀을 잡았던 그래서 강하게 했던 그 공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 30여 년간 지금 현재 그 한국사를 학부 대학원생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구 가톨릭 대학에서 한국사 전공과 이 교양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단법인 지산학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교 아카데미 어떤 그 이념에 맞게 유교의 어떤 현대화 그리고 어떤 유교의 어떤 지속 그리고 또 어떤 유교의 어떤 소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또 역사를 항상 지금 현재 우리 경상도 영남 쪽에서 보면 이 가문의식이 너무 강해서 문중사고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저는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늘 국가사학에서 출발해서 국가사학에서 마무리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일면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신격한다든가 특정인을 어떤 지나치게 부과한다든가 그런 것은 논리적인 어떤 근거 그런 면에서 적정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산의 어떤 교학사상의 핵심 지산필화 여기를 두고 항목별로 대표적인 어떤 항목을 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율곡 이희 선생은 경목요괴를 하는 그런 저서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 10개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초등 어떤 교육을 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하고 그리고 국사교과서라든가 여러 자료에 많이 나옵니다만 이번에 제가 하는 지산필화는 바로 지산 조호익이 바로 관서지방 평안도 지방에 유배에 가서 30대 그 중반부터 해서 40대 그 초반 그 상간에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원본은 없어지고 사본만 있는 것을 수년 전에 서울의 모 서점에서 발견돼서 이것을 지금 현재는 국외까지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율곡의 어떤 경목요괴들이 율곡 이희 선생의 어떤 경목요괴는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그러나 지산 조익의 지산필화 일명 전곡필화 하기도 합니다. 전곡필화 이것은 50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50개 항목.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지침서입니다. 인생의 지침서.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은 참 어떤 사람을 늘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어떤 그 낡은 폐습을 쇄신하고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 이제 퇴계 선생도 그런 이야기했죠. 그래서 논사학 사생문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퇴계 선생이 논사학 그 사생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왔었냐면 이 교육의 어떤 목적은 첫째는 낡은 폐습, 낡은 폐습을 쇄신하고
전통적인 어떤 미풍양속을 교하는 데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착한 일을 권장하고 그리고 또 악한 일을 경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절을 아는 사람이 되고 저도 대학에서 참 학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수업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인성입니다. 영어 단어 그리고 영어 어떤 수거 몇 개 더 한다고 해서 더 어떤 훌륭한 그런 학생이 아니고 그보다는 가슴이 따뜻한 그런 학생들을 저는 더 사랑스럽게 봅니다. 그래서 예절을 아는 사람 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짐승하다는 것이 바로 예를 안다 하는 거죠. 예를 아는 그런 어떤 되게 하고 그다음 넷째는 심신을 단련해서 원기가 왕성하고 활동적인 어떤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바로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해서 결코 먼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견문, 보고 동기.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유치원생들이 놀이할 때 가만히 보면 유치원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습성을 보려면 유치원생들 애들 보면 안답니다. 노래하다가 화나서 토하면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대요.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보고 듣는 그래서 부모로부터 알게 모르게 습화되어 가는 것이 그 교육이지 않습니까? 가장 어떤 기초 단위 사회 부모로부터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사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부분은 가만히 보면 교육의 목적이 바로 이 충신 그리고 독실, 겸허, 공손 이것을 하나의 그 교육의 어떤 신조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율곡의 어떤 경목력은 여러분들 42세 때 저술에는 저서입니다. 그래서 10개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지산의 어떤 이것은 바로 50개 항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곡은 경목요결 서문에서 어떤 말을 해놨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학문이 아니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교학의 중요성. 그래서 사람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뭘 알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면장 타고 알아야 면장한다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움이 어떤 직결되는.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해진 것도 결국 어떤 면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열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이 치마바람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작은 나라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받던 국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어떤 이 엄청난 교육열, 아버지 부모 세대의 어떤 희생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뭐라 합니까? 이 자식들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신초사하는 그런 어떤 마음, 헌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저나 바로 이 후학들이 후배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바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목요결은 이 보면 이 항목이 제일 먼저 뜻을 세운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은 어떤 인생 지침서에서 이제 이 학문하는 어떤 비중을 가장 크게 두는데 입지, 이 뜻을 세우는 거. 이 뜻을 세우는 거. 그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 입지, 그다음에 이제 혁구서. 그러니까 어떤 구태라는 것을 이제 개혁하는, 바꾸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몸을 가지는 지신, 그다음에 독서, 그리고 이제 사친, 부모를 섬기는, 그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상제, 그리고 또 제례, 그다음에 집에 기거했을 때 어떤 각종 어떤 자세, 거가, 그다음에 사람을 접대하는 접인, 그리고 이 처세 등 모두 이제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아주 가장 초등교육에서 천자문, 동몽순석과 더불어서 경목요결이라는 하나의 텍스트로서 크나큰 역할을 하고 많은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학자들이 그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서로서 사용되어 왔던 그런 것이죠. 거기에 대비해서 지산조익이 이 관서 지방에서 지었던 지산필화
일명 전국필화는 모두 50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산필화의 제일 먼저 첫 장이 된 것이 뭐냐? 사친입니다. 사실 저는 특별하게 믿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를 갈 때 뭐 신도 존경하고 여러 가지 다 갑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부모한테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신한테 잘한다 하는 말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사치는 바로 뭐냐? 이 부모를 섬기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또 효녀 택치고 사실 세상 잘 살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극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효자는 또 아무나 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효자 효녀는 이 천성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뭐 이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나가는 어른들, 부모님 연배 되시는 어른 지나가실 때 참 내가 어떻게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어른들 생각나고 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생각하는 착각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이 부모는 영원한 청춘이다.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나이 1살, 2살 더 먹으면서 나이 드는 걸 알면서 부모 연세 드신 걸 모르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효자라 하는 말 자체도 저는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부모한테 어떻게 효자라 할 수 있고 효녀라 할 수 있냐? 그것은 지극히 아무래도 다 부모였던 참 깊은 정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러면서 변한다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사는 제일 먼저 부모 승리는 이것을 가장 우선시 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산의 어떤 사상을 볼 수 있겠나 않겠나. 그래서 부모,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자입니다. 교자. 이 자식을 가르치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부모한테 잘못했으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새 이제 후배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자식들 생일 때 뭐 상다리 부러지고 이렇게 채워놓고 그래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생각들이요. 자식한테 하는 거 10분 1만 뭐 세상 만사, 세상에 모든 효자 효녀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다. 10분 1 하는 거. 그런데 참 그것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사친, 부모한테 어떤 효도하는 사친, 그 다음에 자식을 가르치는 교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애를 주었습니다. 우애. 그런 얘기죠. 부자에게는 자식이 없다. 다만 상속인이 있을 따름이라 하는 그런 유대인 속담도 있는데, 부자가 되면, 아버지가 지나치게 부자가 되면 형제간끼리 우애가 있는 집안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 오히려 더 돈독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참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세상 만사 모든 면에서 적용되는 것 같아요. 돈도 뭐 어떤 모든 것도 지나치게 많으면 다 탈이 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간의 어떤 우애, 참 우애가 또 각별한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보통 이 돈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의단친소 지위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가 끊기고 친함이 생기는 것은 다 돈 때문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면에서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친척 간에 화목이 지는 목족, 목족.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오늘 이 수업도 원래는 여러 어르신들 직접 뵙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런 참 세계 어떤 전염병 때문에 직접 뵙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것을 인해서 이 세상의 어떤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 자식 간
그리고 이 형제간은 말할 것 없고 참 이 어떤 친척 간에도 참 많이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부분. 자꾸 어떤 그런 친척이라는 그런 개념이 참 그런 면에서 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병, 이 병이 났을 때 어떤 이것을 보살피는 참 옛날부터 어른들 말씀에 참 긴 병 앞에 효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시병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시병. 이 참 부모님이 참 자식을 키울 때 그리고 요새 주변에서 보면 요양원이 참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이 정신이 말짱할 때는 괜찮습니다만은 전에 그 요양원을 딱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를 안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병이 오래 되면 사람이 생로병사 과정은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세상 살면서 다 그런 것 되는 과정인데 참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참 바뀌어가는 더군다나 요새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문병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좀 모시고 이 병간한다 하는 것은 참 힘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송사, 이 죽음을 보내는 그런 송사 부분.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다 태어나서 생로병사 그 과정을 겪어가는 그런 상인데 가족, 이 참 송사, 이 과정.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그런 과정 겪어간다 하죠. 이 지수화풍.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제 바람이 꺼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화. 어른들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실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숨을 하시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 몸에 평상시에 이 열기가 도는 이 열이 싹 식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 우리 부모님 맞나 이런 식으로 생각될 정도로 이 뭐합니까 이 모양이 많이 바뀌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어떤 우리 코라든 귀라든 이런 어떤 여기에서 이제 물이 나오죠. 여기서 결국 이제 가야 될 곳이 이제 땅인데 이런 어떤 송사. 그 다음에 이 봉제, 참 옛날 전통시대는 봉제사 접빙제를 하지 않습니까? 조상 제사 잘 받들고 손님 접대 잘하는 그런 것이 참 어떤 전통 4대부 간에 말할 것 없고 일반 민가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갔던 그런 상인데 이런 문화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이런 부분. 봉제, 그 다음에 이 수신, 존심, 양성, 입지, 근학, 저는 그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 다 계십니다만 배운 데 있어서는 공자님의 어떤 글귀만큼 좀 가슴에 다가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공자님의 어떤 저는 핵심을 딱 핵심한다면 분류학, 세상에서 배운 것부터 가겠다. 분류학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논의 제일 첫째가 배울 학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어떤 영원한 직업이 여러분 학생입니다. 전에는 학생과 선생이 구별이 뚜렷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선생이 배워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선생들이 끝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그래서 이런 학자, 분류학, 세상에 배워도 나은 것이 없다. 이런 면에서 공자님은 참 정말 겸허한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바로 뭡니까? 세상에 가는 것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사면행에 필요하사라. 이보다 더한 겸손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대성년의 말입니다. 그죠? 사면행에 세상에 것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오만한 사람이 자기가 최고다. 그리고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어떤 오만한 의식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부터 해서 자기는 시대에 도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이 영원히 배워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평생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 학습. 그래서 자식들, 후배들, 제자들 그런 면에서 다 배울 거잖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퇴계 선생과 고봉 선생의 어떤 사단 칠정론에 대해서 논변하다가 결국 퇴계 선생이 자기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긍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퇴계 선생도 역시 대단한 그런 어떤 학자입니다. 소인배들은 끝까지 자기를 가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만 참 대단한 거잖아요. 자기 어떤 것을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은. 그리고 저는 퇴계 선생의 어떤 여러 것 중에서 가장 참 가슴에 닿은 것이 뭐냐. 참 이 퇴계 선생 시 중에서 이 풍진, 호해, 이 시입니다. 풍진, 호해, 몽차지. 풍진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벼슬길 자체는 다 풍진입니다. 그 명성황후를 연구했던 모 학자 중에서 한 분 계셨는데 참 후덕스럽게 생겼었고 교수하실 때 말입니다. 참 덕스럽고 인자하시고 그러셨는데 정치를 뭐 몇선 국회의원 몇선 하니 사람 자체가 몰골이 희한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정치라는 것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공자님도 정치에 대해서 정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참 정치라고 하면서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참 요란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퇴계 선생이 풍진 벼슬길이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대학자 참 돌아가신 백초 홍순장 선생님 저는 참 존경하는 학자로서 존경하신 어른인데 그런 한번 이제 학부 대학원 수업을 하셨는데 오시가 야 이 사람아 내 친구 하나 잃어버렸다. 그래 선생님 왜 말씀하십니까? 내 친구가 모대학 참 유명사립대학 총장하다가 국무총리 발탁대 갔다. 참 좋은 친구인데 사람 별있다. 우리나라 총리는 아직까지 뭐 실권도 없고 뭐 그저 이용만 당하는 이런 것이 거의 통상적인 일면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퇴계 선생은 자기 일생을 이런 여기에 시에 나오는데 풍진, 벼슬. 그다음 호에는 강호입니다. 강호. 제야입니다. 제야, 그죠? 제야. 그래 몽. 그래 내가 풍진, 벼슬길도 갔다가 그다음에 강호에 났다가 이 꿈길처럼 이 차에 날 차, 이 석박가날 지자죠. 그래서 풍진호에 몽차지. 내가 벼슬길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참 이 어른의 또 솔직 담배가 이러면서는 참 역시 이 대학교다운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영남여학 양대 산맥이 남명조식 퇴계 이황 선생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각종 자료에서 보는 퇴계 이황 선생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그 부분은 1974년에 이유태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남명 선생은 1982년에 창전 조원석 화백이 그랬던 그런 초상화죠. 영정초상화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인, 의, 참 이런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은낙, 악을 숨겨주는 거, 그 참 은악의 경지다. 이것은 보통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남의 참 좋지 못한 것을 숨겨주고 선을 드러내고, 은악. 우리가 그잖아요. 선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악을 숨겨주고, 이런 어떤 말 참 보면 이것도 경지에 들어가야 될 수 있는 그런 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 참 이 군자들이 하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신독이죠. 그 다음에 무작위.
참 신도 혼자 있을 때 생각하고 이래 참 내사 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이런 어떤 면에서 하는 것은 참 보통 어떤 수양이 되어서는 어려운 건 무엇이죠? 자기 자신 속이는 세상 만사 다 속이도 자기 자신을 못 속이고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그죠? 아는 그런 상인데 요새는 자기 자신을만 속이면 괜찮은데 가족 속이고 사회 속이고 국가 속이고 국민 속이고 이런 어떤 참 정치인이라 할까요? 정치 벼락할까요? 그런 어떤 것이 많아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좀 민망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마지막에 이 걷기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군자에 대한 이런 어떤 과정 이런 것은 참 그한 노력 그리고 또 이 적선 이 선을 삼는 적선지가 필류영향 적불선지가 필류영향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적선 근데 여러분들 부자가 꼭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주변 사람들 재정을 알고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보면 참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죠? 정이 많고 불의도기 잘하고 그러면 이런 것을 참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우 세상만사 부모 팔아 뭐 친구 산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만큼 이제 친구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이겠죠. 교우 그래서 참 진정한 친구가 몇일까? 나는 과연 진정한 친구의 어느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참 그런 부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비들은 공부만 했냐? 꼭 공부만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선비들은 항상 힐링 되신 선비들도죠. 유산, 요새 등산대이죠, 그죠? 유산. 그래서 산에 가서 심신을 수련하고 단련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이런 어떤 그래서 선비들은 최소한 어떤 네 가지 있어야 된다 그죠. 네 가지 정도는 갖고 있어야 선비의 어떤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선비는 보는 책이 있어야 돼. 서재.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뭡니까? 친구들이면 이 주변에 어떤 친인척 친구들 오면 차를 마셔요. 차. 그 다음에 선비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최소한 어떤 보리사 같은 양식 한 서너 마리 정도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집에만 계속 있어야 되냐? 이 조랑말. 이 산천을 유람하고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조랑말 합니다. 이 정도 있어야 선비들도 어떤 거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거기서 이제 이 지산피라는 바로 이 사친,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친을 제일 먼저 앞에 뒀다 하는 것은 부모를 어떤 모시는 도를 가장 중시했다 하는 그런 면에서 지산의 어떤 덕목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산은 이런 어떤 보면 참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마치 나무의 어떤 가지와 잎사귀에 뿌리와 줄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어떤 부모한테 받았던 그런 것을 참 성경 데 있어서 지극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들 저도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 사친이라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참 성년 정자 선생이 부모를 모셨던 그런 어떤 참 부모 모시기를 정자와 같이 하라 하는 그런 문구에서 취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맹자 이루상편 맹자의 이루상편에서 나왔던 사친약 정자 자가약하는 거기서 어떤 거기서 나오는 그런 문구에서 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친에 대해서 율곡 선생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놨죠. 이 사친 부분에 대해서 효도한 사람이 대단히 적은 것은 부모의 어떤 진정한 부모의 어떤 그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는 율곡이 제일 먼저 경목요기로서 내셨던 입지, 이 부분에서 지사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 천하의 어떤 일이 이 뜻을 세우는 것을 말미암아서 뜻을 세우는 것을 말미암아서 성취할 수 있게 되지 경우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서울 간다, 의성 간다, 뭐 부산 간다 이렇게 하면 이정표 있어야 돼. 이정표 없이 무턱대고 가면 어떤 그 가는 방향이 어떤 올바르게 갈 수 있겠죠. 어떤 반드시 어떤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사는 근학 부분, 이 근학 부분에서 옥도 따듬으면 옥도 따듬지 않으면 보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 수 없다. 도가 뭡니까? 그 창이 아니잖아요. 가는 길입니다. 길. 어떤 길. 사람이 가야 될 길. 이게 도입니다. 도. 그래서 지산 조익을 모시는 제양하는 서원을 원래는 지봉서원으로 사액을 올렸습니다만 지봉으로 올렸습니다만 당시에 숙종임금이 지산 조익이 학덕에 맞지 않다. 그래서 도잠이다. 도의 봉헌이다. 이렇게 해서 사액을 내려주셨습니다. 도의 봉헌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이분의 어떤 평판 자체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참 끝없는 어떤 정진, 이 공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사는 바로 근학장에서 얘기해서 이러기를 바로 옥도 다듬지 않으면 바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배움은 바로 이 곧 몸을 꽃피우는 지극한 보배다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살아가는 큰 법이다. 여러분들 알아야 어떤 뭘 합니까? 그걸 하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기계에 어떻습니까? 반도체 칩처럼 거기 핵심 자체가 돼 있어야만이 그것을 펼쳐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에 어떤 대학의 그 경영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구에 참 어떤 기관장인데 같이 만나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미천을 다 할 수 있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책을 너무 안 읽는다 하는 그런 면에서도 드러나겠죠. 그래서 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생이 따로 있고 학생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어떤 배우는 자세 그것이 지금 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는 이런 어떤 배움이 몸을 꽃피우는 그런 보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세상을 가는 큰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서 유교 이 경전에 바로 이 성년이 말씀해 나왔던 심한 뜻을 탐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서에는 어떻습니까? 역사서에는 전대했던 잘잘못 이런 것을 다 거울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울 저는 뭐 역사를 뭐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역사를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역사는 거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세계적인 박물관 여러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루브르 박물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태리제 거울이 있는데 아주 참한 거울이 있는데 거기 쬐만한 글씨로 써놨다. 조그마한 글씨로 여자들이여 나를 운모하지 마라. 나는 단지 그대들이 준 모습을 그대로 돌려줄 뿐이다. 이래야 합니다. 아침에 여러분이나 저나 일어나서 먼저 세수하고 거울 보고 합니다. 거울은 반드시 필수품입니다.
거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웃으면 웃는 모습, 찡그리면 찡그리는 모습, 슬프면 슬픈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여자들이여 나를 원망하지 마라. 나는 단지 그대들이 준 모습을 그대로 돌려줄 뿐이다. 이보다 더한 역사적인 어떤 평가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를 항상 왜곡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은 요한하는 게입니다. 역사를 결국 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인배 이 정치하는 사람일수록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미화시키고 없는 것을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업이 나중에 자기는 물론이고 국가의 엄청난 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참 그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 어떤 이런 어떤 근학 이것은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겁니다. 배움. 그래서 불교학 이 정신. 그 다음에 지사는 이 존심장. 이 존심장에서 이 표현해놓는 그런 것을 보면 배운 자는 바로 참으로 능히 경으로서 내면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보존해서 가꾸는 데 노력하고 의로서 외모를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주역에 나오는 글이잖아요. 경의직내 의의방해하는 거. 경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뭐 퇴계 선생은 경을 맡으라고 남명 선생은 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같이 붙어있는 겁니다. 같이 붙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퇴계 선생 경 쪽에 좀 더 그 해서는 것이고 남명 선생 의 쪽은 표출된 걸 되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면 공부고 바로 이것은 바깥 행공철학. 그래서 바로 아까 제가 지산의 어떤 핵심 말했지만 표리무관 여기서 다 나타나는 그 창석 이준 선생이 바로 서해 유성룡의 제자인데 자기 선생의 친구였던 이 지산의 표현 이거보다 더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단순한 극과 속의 어떤 간격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서가중 형해와 할 말 있잖아요. 이 지극한 정성이 있으면 바로 바깥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표리무관, 극과 속의 관계도 이건 거의 가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관서지방에 만약 죄 없이 유배가 17년 동안 말이지 그것도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겨우 나오는데 이 이험여일 네? 이험여일 편안할 때나 위험할 때 한결같이 했다. 손정근 그리 의병을 하시면 여러분들 의병활동 했겠습니까? 저도 안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근데 그것을 다 떨치고 그러는 그런 면을 본다면 참 그런 거지 않겠나. 거기서 주역의 경의직내 의의방해 이것이 바로 경의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모든 학자들은 다 경의 어떤 내면적인 수양 그 다음에 바깥의 어떤 이것 자체를 이것을 실현하는 경지냐 실현하지 못하는 경지냐 그에 따라서 도학군자냐 도학군자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선시대에 보면 참 젊은 나이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산속에 숨어있고 도망다니고 유람하고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오늘날 마치 대단한 어떤 학문적인 성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 북글씨로서는 여러분들 우리 매국노의 대명사였던 우봉이 씨 여러분들 있죠? 이완용을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완용의 글씨를 지금 현재 인정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중근 의사 글 자체는 그 글 자체에 기본적인 글 기본 넘어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글씨체는. 그런데 안 의사 글을 남들 갖고 싶어 하지 이완용 글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신의 자체가 대단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운 바하고 아는 바하고 행하는 바하고 따르게 노는 그런 자체를 만명조식 선생님도 지극히 경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학문의 시작이 뭡니까? 이론입니다. 이론. 학문의 시작이 이론이고 완성은 뭡니까? 실천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어떤
이 학문의 어떤 시작, 학문의 이론은 조선유학의 퇴계의 이론유학, 그 다음에 다산의 실학유학, 그 다음에 율곡의 정교육, 정치교육유학, 그 다음 남명조식의 실천유학, 이 4대 유학이 돼야 됩니다.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이론유학과 정교유학이 마치 조선유학의 어떤 전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지하고 학자들조차도 그런 면에서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4대 유학은 퇴계의 이론유학, 율곡의 정치교육유학, 다산의 실학유학, 남명조식 실천유학, 이것이 바로 유학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그래서 이 지사는 또 자기 어떤 송사, 이 부모가 이제 살아 계실 때 이 참 봉양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장사를 지내는데 모두 마땅한 법도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경종을 둬서는 안 된다. 살아 계실 때는 돌아가실 때 한결같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송사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제사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 후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요새 자꾸 이 제사를 줄이고 어떤 집안에서 보니까 고조부부터 해서 뭐 할아버지, 부모까지 하루날 딱 정해가 그런다 하는데 저는 좀 고르한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차라리 안 지내는 게 낫습니다. 그 뭐 조상이 돌아가신 날짜가 다 다른데 한 날을 통일한다. 그것은 현대적인 방법도 아니고 뭐 어떤 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뭡니까 저는 차라리 안 지내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조선 시대 이 제사 지내는 거 제사를 지내는 이 지산 선생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효자와 자손이 원대의 조상을 추념하고 우리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존재했잖아요. 계절의 느낌을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을 섬기는 일을 살아계신 분처럼 섬기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리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제사를 지낼 때 후손들의 몸이 상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또 제사를 지낼 때 우리 후손들의 재물이 손상되지 않을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기족이에요. 이기족. 밥그릇 2개만 하면 된다 했어요. 밥그릇. 정할 것 없이면 어떻습니까? 밥그릇, 국그릇만 있으면 된다. 꼭 못난 후손들이 평상시에 불효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거 자기 위신 과시하겠어 그 신분에 맞지 않는 말이지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완전 조상을 빛낸다시고 거기에 객지 맞지 않는 조상이 면장했는데 군수처럼 하고 군수를 했는데 도지사처럼 하고 이런 식의 것은 오히려 조상을 욕비는 겁니다. 모든 조상의 업적 자체를 사이비로 만드는 못난 후손들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면에서는 있는 그대로 정확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 지사는 바로 인내, 예의 어떤 부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경을 위주로 하되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안을 밝게 하는 것이 경이 있잖아요. 경을 위주로 하되 절도가 있어야 되고 의법이 있는 것을 바로 예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공자의 수제자였던 그 안전 선생은 바로 사물에 근거했죠. 사물 참여를 했죠. 사물. 그래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아 하는 그 사물장 거기에 근거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참 옛 선비들 이런 어른들 이력들을 보면 참 매사에 참 자기 자신을 돌보고 그런 면에서 참 각별한 어떤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은 참 오늘날에도 이 지산필화가 많이 배울 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산의 어떤 필화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경몽요기를 가지고 이 차이점 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이 지산 필화는 초학자부터 그 일반 성인의 이르기까지 모든 어떤 대상을 피교육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어떤 실천 부분까지 다 항목별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사는 또 학문하는 사람이 너무 거기만큼 매달리지 아니고 때로는 바둑을 둔다든가 그리고 또 일반 또 선비들 하는 그 유산 산수 유람한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 그런 것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필화는 그 현대적 관점에서 봐서더라도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언어에 대한 상감. 요새는 여러분들 이 정치인들이 언어를 너무 오염시켜놔서 이 일반인들도 전에는 그것이 상당히 참 듣기 민망한데 요새는 그것이 일상화되어 버리는 그런 게 되죠. 그리고 또 언어에 대한 상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딱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것이 문득 딱 깨지게요. 내가 참 이렇게 어리석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또 술과 여자에 대한 경계. 술과 여자에 대한 어떤 경계라든가 분노 조절에 대한 언급.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좀 뭐라 합니까? 세계의학사전에 참 화병이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질병이라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지산피라에서 나타나는 분노 조절, 그래서 언어를 상가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잘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오늘날에 생각해 봤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산의 어떤 이런 것은 윤록 선생의 어떤 경목요결의 10개 항목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시한 그리고 또 현대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도 결코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별적으로 여기 이제 연구소를 통해서 이 영천 지역 그리고 경상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서 바로 전체적인 어떤 유학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교육관을 지금 내년도부터 이제 착공 들어갑니다.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저도 많이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어떤 말씀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21세기 어떤 새로운 어떤 유학 그래서 유학도 여러분들 공자 명자 시대했던 그 원시 유학부터 해서 현대 유학 이르기까지 새로운 어떤 끝없는 어떤 변모 그리고 또 현 시대에 맞게 이렇게 어떤 학문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살면서 참 한결같이 산다 하는 그 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참 어떤 이상향인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지산 조익의 어떤 이 지산 필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것도 결국 교육 내용에 위해를 넓혀서 초등, 중등, 고등 여기까지 일반인 여기까지 바로 어떤 교육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참 강의를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